재정, 유리한 어떤 법령 재정을 통해서 보조가 이루어진 경우에 측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보조 총액 측정치는 국가의 연간 전체 보조 규모를 금액으로 표시한 걸 말한다. 총 보조 수준은 이제 시장 가격 지지, 감축 대상 직접 지불, 기타 감축 대상 보조를 받고 있는 기초 농산물을 토대로 개별 품목 단위별로 산출된다. 여기에는 품목 불특정의 보조도 합산되고 계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는 상응 보조 수준을 측정하여 함상하게 됩니다. 상응 보조 수준이라는 것은 EMS,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일정한 대체를 통해서 어떤 보조금 추액을 계량하고 할 수 있겠죠. 감축 대상 보조금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6년의 이행 기간 동안 20% 감축하도록 했다. 개발도상국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 동안 13.3%. 이행 기간도 길죠. 그리고 감축률도 뭐 13.3%니까 적죠. 품목별로 하면 최소 10%가 되고요. 그러나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이하이거나 품목별 특정 보조액이 5% 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되어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이건 이제 소량이니까 뭐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최소 허용 보조 비율을 10%로 하고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보조와 저소득층 및 영세 생산자를 위한 농업 투입재 보조, 그리고 마약 작물로부터 다른 작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생산자 보조, 이런 것들은 감축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 어떤 공공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약 작물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 영세 생산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느 나라나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소득자 계층을 위한 농업 투입재 보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감축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WTO 농산물 협정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표 5-10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접근, 그러니까 농산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보조금이 감축되어야 되겠다. 관세화, 비관세 조치들은 무역 왜곡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관세로 모두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이 관세화 유예 관련해서 선국 6년 개도 90년 아까 살펴본 바 있죠. 관세 인하를 해야 되고요. 품목별 최저 감축률이 15%, 또 2000년까지 평균 36%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다 나왔습니다. 최소 시장 접근도 그렇고요. 국내 보조, 수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국내 보조금은 이제 감축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출 보조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수출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감축률이 더 높네요. 36%. 물량 기준 21%. 개도국은 2004년까지 각각 24%, 14%. 단순한 국내 보조보다는 좀 높죠. 다음으로 이제 허용 보조금이 있습니다. 일정한 보조금은 허용이 돼요. 허용 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 및 생산에 대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보조금이다. 허용 보조금은 기본 조건으로 당해 보조가 소비자 부담이 아닌 정부 재정 지출이야 하며 그리고 생산자에 대하여 가격 지지 효과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아니고 정부 재정 지출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자가 그 보조를 받아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지지 효과가 없어야 돼요. 자,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부 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서비스에는 연구사업, 병충해 방제교육 훈련, 지도 및 자문, 검사, 유통 및 판매 촉진, 기간 설비 지원 등의 일반 서비스. 그리고 시장 가격으로 수매되고 방출되는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 제공. 예, 그러니까 그 농가로부터 우리 정부의 식량 안보 목적상 이렇게 구매를 해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정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영세민에 대한 국내 식량 보조, 이게 정부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허용 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로는 생산과 무관한 소득 지원. 그래서 그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 보장, 자연재해 구조 지원, 구조 조정을 위한 탈농 지원, 이제 농업 그만하고 어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시킬 수도 있겠죠. 그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허용 보조금입니다. 휴경 보상 지원, 휴경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을 쉰다는 거겠죠. 어떤 경작을 쉬게 되면 거기 보상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지원, 비닐하우스를 건설한달지 할 때 이게 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보전 지원, 뭐 환경 필요한 환경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정 지원한달지, 지역 개발 지원, 낙후된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은 무역 왜곡 효과, 생산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고요. 뭐 거의 없거나 뭐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자가 뭐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뭐 변경시킨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은 허용 보조금이라고 보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수출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수출 보조금 아까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수출 입거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이것은 WTO 체제에서는 굉장히 제약시하는 그런 것이죠. 농산물 수출 지원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 1995년부터 6년간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 심하게 감축해야 됩니다. 비율이 높죠. 수출 보조 대상 물량 기준으로 21%를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1995년부터 10년간 재정 지출 기준으로 24%, 수출 보조 대상 물량 기준으로 14% 감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축 후 대상이 되는 수출 보조금 유형을 보면 수출 이행을 조건으로 한 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은 직접 보조. 자, 너 생산한 물품 수출해라. 네, 보조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비상업용 공공재고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의 저가 판매. 처분. 정부가 아까 뭐 공공재고로 이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저가 판매한 거나 처분하는 건 이것도 이제 수출 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공공재고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제가격에 수출하면은 뭐 수출 보조금이 아니죠. 예? 뭐 팔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가로 판매하는 게 문제예요. 정부가 이게 뭐 100억 상당의 가액인데 60억에 판다. 그러니까 결국 그 40억은 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정부가 돈이 많아서 뭐 싸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정부의 활동을 통해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수산물 수출 보조.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 유통비용 지원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수출 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운송비 지원, 그리고 수출 상품 원료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원료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수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출 보조 지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으로, 그러니까 상품 분류표에 의하면 상품은 A인데 이제 B가 원료가 되는 농산물이다. 근데 B에 보조금을 지급해도 이 최종재가 수출이 되면은, 최종재가 수출이 되면 수출 보조금이 됩니다. 예. 아까 그 정부 대행 기관의 저가 판매 처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다. 그 이제 정부가 B는 이제 사기업이다. 보조를 해가지고 100억 상당, 100억 상당을 B가 그 보조를 받아서 60억에 팔았다. 잘 팔린다 이 말. 외국에서 경쟁력이 60억.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고 정부 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정부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공재고, 이것을 100억짜리인데 60억에 팔았다.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 B라는 농가, 기업, 영농 기업만 없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외국,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인데, 100억짜리를 60억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60억에 B가 이제 고, 이건 정부는 뭐 보조금은 관련해서 뭐 자신이 주체니까요. 이걸 저가 판매하면 그게 그 자체가 그냥 보조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판매이냐가 이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뭐 정상 가격, 덤핑 관련해서 정상 가격, 수출 가격 뭐 대조하고 대비하고 덤핑 마진 구하고 그랬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저가 판매라는 것은 일반 시장에서의 어떤 정상 가격 보다 못한 낮은 그런 가격에 판매하는 걸 말하겠습니다. 수출 보조 지원에 대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축 대상이 아닌 수출 부조를 우회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 식량 원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 이어 농산물 처분원 측과 협의의 의무에 일치하게 운용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여로 제공되거나 1986년 식량 원조 협약이 명시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 식량 원조 같은 것은 이제 감축 대상이 아닌데요. 감축 대상이 되는 뭐 수출 보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그 조건 있어요. 농산물 상업 수출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뭐 등등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산물 협정에도 이제 개도국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예, 뭐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수출 신용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출 신용 보증, 수출 보험. 뭐 어느 나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수출 농가에게 유리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한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수출 신용이라는 이제 수출자에게 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그 수출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보험.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 거래, 우리 사법상 거래에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이 보증,
보증하고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은 이제 은행이 직접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 이게 보증이고요. 그 양 당사자, 두 당사, 은행과 그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수출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출보험은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그 위험, 내재되는 위험에 이것을 대수입 법칙에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거죠.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보증이나 보험이나 어떤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은 비슷한데요. 하나는 이제 개인 간, 그러니까 개인 간 계약을 통해서 보증이 이루어지고,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고, 그러한 특별한 유형의 어떤 계약, 보험 계약, 보증 계약은 이제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개도국 우대 조치에 관련해서 이건 역차별로 이제 허용이 됩니다. 개발도상국, 뭐 선진국, 이거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제 기본인데요. 뭐 체국대 원칙, 내국민대 원칙, 뭐 여러 기본 원칙들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원칙은 선진국에 불리한 그런 차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상, 국내 헌법상 개념으로도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있죠. 뭐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도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역차별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그러니까 적극적 평등화 조치라, 말이 안 좋아. 차별이란 말은 안 좋아. 그래서 역차별보다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 원어로는 affirmative action. 자,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affirmative 하면 적극적 평등화 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가 있는데요.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의무이행 기간을 선진국 6년보다 긴 10년으로 하고 있고, 관세, 국내 보조 감축률, 수출 보조 감축률을 선진국 3분의 2 수준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최소 허용 보조 수준을 선진국의 5%보다 높은 10%까지 인정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보조와 저소득층 및 영세 생산자를 위한 농업 투입제 보조, 뭐 등등 이런 보조들이 이제 감축 의무에서 면제되고 있고,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 중 유통 비용 지원과 국내 수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런 보조를 통해서 수출 일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또 교역이 많아지죠. 무역이 또 풍성해지고 우리 인류가 잘 살 수 있다. 뭐 이게 WTO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개발도상국 특별 취급 품목 중 전통적인 식품 소비 패턴상 매우 중요한 한 개 품목은 이행 초기 년도에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시장 접근 기회를 설정하고, 아까 우리 뭐 쌀 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99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고, 2000년부터 4년간은 매년 0.5%씩, 14년도 초에 4%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시장 접근 기회 관련해서 개도국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특히 극빈 개도국, 개도국도 이제 least developed countries, 뭐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은 WTO 협정상 극빈 개도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극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모든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농산물 협정 이행에 따라 극빈 개도국 및 순수입 개발도상국이 기초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뭐 여러분 유니세프인가요? 아프리카 빈민, 뭐 기아들 뭐 가끔 TV에 나오죠. 선전 광고에도 나오고요. 지금 그 기초 식량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WTO에서 법으로 이걸 규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다음으로 섬유 및 의료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 분야에 관해서 이제 부속서 1에 들어온 협정들입니다. 우리가 섬유 및 의료 협정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섬유 및 의료 협정의 체결된 배경을 보면은 이 섬유 및 의료 산업은 이제 소위 신보호 무역주의, 네오 프로텍셔니즘.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 무역을 규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원래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유치산업보 리스트라는 독일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그런 주제인데요.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 후발국들은 그 후발 선진국의 대표가 이제 독일이죠. 이 후발 선진국은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뭐 무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가트의 등장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따른 국제 통상 관리 체제가 만들어지고 쭉 되오다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 이 섬유 및 의류를 둘러싼 그러니까 이 섬유 및 의류라는 건 뭐예요? 일반 공산품인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 노동력이 비싼 나라는 경쟁력이 없어요. 레이버 코스트.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네 마리용, 홍콩, 뭐 싱가포르,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신생 독립국들. 뭐 일본은 신생 독립국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그 아시아에선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고요. 한국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중흥을 이룬 나라인데요. 어쨌거나 이 아시아 국가들 노동력이 풍부하고요. 뭐 일본은 조금 뭐 제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본은 나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갈등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 회색지대 조치들이 취해지고요. 이 한국을 비롯한 이 네 마리 용이라고 하죠.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싼 노동비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무지하게 좋은 거야. 한 10,000원이면 막 그냥 좋은 옷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섬유 의류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고요. 멀티 파이버 어그리먼트, 다섬유 협정이라고 해서 이 가트의 다자 체제로부터 이탈한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남아 국가들만의 어떤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트의 다자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뭐 회색지대 조치로서 WTO 탄생의 배경이 된다. 뭐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 섬유 및 의류 협정의 배경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탈한 가트 체제로부터 이탈한 부분적인 그러한 협정들 이것을 가트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이 협정의 목적 배경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섬유류는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가트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이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들어서 섬유류 분야의 다자간 협정들이 체결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신생 독립국에 의해서 자국의 섬유 의류 시장이 잠식된 있는 미국이랄지 이런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 다섬유 협정을 체결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니까 하나의 국제법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는 국제법상 다 의사 주체가 있는 것이고요.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간에는 어떤 일정한 경제적 실력 차이에 의한 암묵적 압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무역은 이제 가트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기본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법 형식적 형식주의적으로 이런 이탈한 협정들이 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회색지대 조치는 이게 명확하게 이게 위법하다라고도 할 수 없고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트 체제를 이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트법 위반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색지대 조치라고 불러요. 이러한 협정들은 뭐 쿼터 협정,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은 가트법 11조의 기본 원칙인데요. 쿼터제를 담고 있는 그런 협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협정이었는데요.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흡수하자. 섬유 및 의류 협정이 이제 그런 배경하에 협상이 진전되고 협상이 진행되고 협정이 체결됩니다. 뭐 섬유 산업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일단 의식주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것이죠. 섬유 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인구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옷 만드는데 기업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제 산업 국가의 어떤 산업 구조가 뭐 중화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 개발 국가 시대에 뭐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 토대가 되었다. 개발 국가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전략이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발전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이 섬유류 의류 산업 관련해서 어떤 동남아 네마리용 비슷한 어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국가였죠. 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노동 집약적인 섬유 산업에서 국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국내에서도 풍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값싼 노동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섬유 산업의 육성은 공업화의 중요한 단계이며 대환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섬유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진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수요를 가진 산업일 뿐만 아니라 뭐 선진국은 뭐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고 어떤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 이제 경쟁력이 많고요. 뭐 섬유나 의류 산업은 첨단 산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선진국들도 그 고용, 국내 고용이라는 측면 섬유 의류 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섬유 산업의 고용은 국내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며 국내 노동 및 실업 문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특히 미국 경우에 이 실업 문제 이것이 이제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자, 전후의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섬유 제품 산업의 발전은 선진국 섬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진국 섬유 산업계는 섬유 제품의 수입이 국내에 실업을 발생시키고 국내 경제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섬유류 제품에 대해서는 가트 체제를 벗어나 별도의 교역 체제를 구축하는 일련의 협정들이 섬유 제품 수입 선진국과 섬유 제품 수출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되었다. 1961년 면제품 무역에 대한 단기 협정이 체결되고 1962년에는 면제품 무역에 대한 장기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4년에는 그 멀티파이버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섬유 제품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MFA 협정이라고 불러요. 이 1974년 MFA 멀티파이버 어레인지먼트에서는 인공 섬유 무역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협정들로 섬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국가가 일방적으로 혹은 상호간 무역 협정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역 협정을 통해서 수입을 제한. 이 협정들은 섬유 제품은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기능하면서 전 세계 섬유류 교역의 약 70%는 MFA 체제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그러니까 미국 그 산업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의류 산업이 이제 노동 실업 문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산업이고요. 이 섬유류 의류 시장 산업 분야가 붕괴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우리 앞에 봤지만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국내 산업 붕괴는 이게 세계적으로도 타격이 크고요. 세계 경제를 크게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멀티파이버 어레인지먼트랄지 섬유로 관련한 이런 협정들, 가트 체제를 딴 협정들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회색지대 조치 중에 이 섬유 및 의류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레이 에리어 매죠. 회색지대 조치에 해당이 되는데 섬유 의류 분야는 이제 이 그 섬유 의류 협정에 따라서 가트 WTO 체제에 복귀하고요. 그밖에 뭐 자동차랄지 기타 분야는 우리 배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뭐 기존의 회색지대 조치를 뭐 철폐할 의무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철폐하고 뭐 복귀시키게 됩니다. 자, 당초에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이 협정들은 3, 4년 주기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선진국의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